네, 반갑습니다. 끝장회계의 노선생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교회 가서 뭐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잘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바빴고 또 오늘 12월 26일인데 오늘부터 또 제가 대학 특강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바쁘긴 하지만 최대한 저녁 12시 이 시간에 아프리카 TV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방송으로 우선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가 녹화가 되고 있는데 이걸 녹화가 다 끝나면 유튜브에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책의 159페이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했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회계에서 기초가 되는 개정 과목들의 이름들을 암기하는 법, 그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뭐 여러가지 시험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개정 과목은요 설명을 딱 봤을 때 어떤 개정 과목이다, 그러니까 개정 과목 이름을 떠올리실 수 있을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개정 과목들이 이름이 바로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차차 연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볼 부분은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하나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7전자의 2017년 1월 1일 및 12월 31일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날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월 1일, 그 다음에 12월 31일. 그리고 밑에도 보시다시피 1월 1일, 12월 31일 되어있죠. 그리고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각 시점에 재무상태표나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밑으로 한번 내려보시면, 자, 밑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경영성과라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가 바로 손익계산서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손익계산서 부분. 그리고 위에는 날짜 두 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1월 1일이라는 일정 시점, 그 다음에 12월 31일은 12월 31일이라는 일정 시점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1월 1일과 12월 31일 같은 경우는 재무상태표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월 1일 재무상태표 따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재무상태표를 따로 만드시면 되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산, 부채, 자본 안에는 어떠한 계정 과목들이 있는지를 배웠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얘네들은 이제 뭐가 자산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부채인지, 어디까지가 자본인지를 한번 구분을 먼저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게 막 섞어 놓진 않았어요. 가로로 쭉 읽다 보시면 어느 순간 자산이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현금에서 쭉 넘어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현금 당좌예금부터 쭉 가다 보면 네, 차량 운반구에서 자산이 끝납니다. 이렇게 슬래시 하나 그어주세요. 이제 뭐 선을 그어서 구분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외상매입금부터는 부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쭉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부채냐. 근데 보면은 아시겠지만 장기차입금 요 끝까지 다 부채입니다. 그러면 자본에 대한 건 없네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요 자료에는 자본과 관련된 자료가 없는 상태죠. 자, 그럼 요 자료를 이용해서 한번 옮겨 적기를 해보겠습니다. 15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 표를 보시면 네, 이렇게 표가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 보셨던 것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옮겨 적어주세요. 옮겨 적는 법은 제가 다 적진 않을 건데 맨 처음에 보여줬던 게 현금이었죠.
그러면 이쪽 차변 칸에다가 이렇게 현금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40만원이었잖아요. 40만원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산들을 끝까지 다 적어 주세요. 당좌예금 순서대로 옆으로 가시면 돼요. 당좌예금 그 다음에 50만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끝에는 차량 운반구가 나오죠. 쭉 가면 이제 차량 운반구까지 다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은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적어주세요. 전부 다 적으세요. 처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1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100만원. 자, 그러면은 이제 다 적었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선 계산기를 한번 띄워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산기가 하나 떴죠. 우선 우리 책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거 요거 보면서 하실게요. 자, 여기 현금부터 해서 자산들을 다 더하는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현금 더하고요. 그 다음에 당좌예금, 단기대여금, 외상매출금, 바드러움, 상품, 차량 운반구 여기까지 딱 다 더하면 총 350만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칸에 요 칸에다가 총 자산의 합은 350만원입니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50만원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이에요. 이제 부채들을 하나씩 적어 볼 건데요. 우리 책에는 부채가 외상매입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외상매입금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리고 5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요까지 가보면 그 부채가 장기차입금까지 나옵니다. 장기차입금 나오죠. 그리고 금액은 40만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부채의 합이 얼마인가? 부채의 합이 얼마인가? 이게 부채거든요. 왜냐면 밑에 합계에다가는 쓰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직 자본이 금액이 우리가 계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저처럼 이렇게 묶으시고 부채의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1월 1일 재무상태 보고 있고요. 자, 여기 책에 보시면 요 계산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다 더해보면 돼요. 50,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60, 40는 230만원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세요. 부채의 합은요. 부채의 합은 총 230이다 라고 적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1차적인 정리해 볼게요. 자산의 합, 총 자산의 합은 차변은 어차피 자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 합계에다가 제가 350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대변 같은 경우는 부채만 있는 게 아니라 자본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생략이 됐지만 이제 적으세요. 맨 아래쪽에 적으세요. 자본금 해가지고 지금 빈칸이거든요. 아직 계산할 수는 없다. 근데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부채는 총 230만원 나오더라. 그러면 자본금은 과연 얼마일까? 라는 표현. 자, 회계는 지금 재무상태표지 않습니까? 재무상태표는 T계정이잖아요. 요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T계정이잖아요. T계정. 차변과 대변. 그러면 그때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 350. 일단 대변, 차변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보시면 자, 자본금은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자, 대변의 총 합계는 350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부채 같은 경우가 230이지 않습니까? 그럼 350에서 230을 빼보세요. 그럼 120만원이 자본금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를 연습하고자 하는 거라면, 뭐를 연습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자본이라는 거 얘가 자체가 계산하는 방식이 자산에서 부채를 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그걸 일단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자본.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그거를 좀 더 이제 계정 과목들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12월 31일 것도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 것도 한번 보세요. 우선 아까처럼 자산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자산이 어디서 끝나는가? 보시다시피 차량 운반구에서 마찬가지로 자산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변 같은 경우는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단기차익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본과 관련된 계정은 일단은 없네요. 그럼 여기까지는 전부 다 장기차익금까지는 전부 다 부채입니다. 여기까지는 부채이죠. 그러면 요 12월 31일에 재무상태를 적어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재무상태표도 12월 31일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12월 31일. 요 재무상태표에다가 그대로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현금이라고 적으시고요. 이렇게 현금. 그리고 금액은 50만원이라고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 금액은 4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들을요, 여러분, 다 적어주세요. 아까처럼 다 적어주시면 자산은 어디서 끝납니까? 차량 운반구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까지 차변에 이렇게 다 적히는 거죠. 운반구. 이렇게 적히는 거죠. 70만원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자산의 합이 총 얼마인지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위에 보시면 아까 12월 31일 여기 재무상태표 있었죠.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볼게요. 자, 12월 31일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현금 50만원 더하기 당좌예금 20만원 더하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40에 바드럼 상품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까지 엔터 410만원이 총 자산의 합이라고 계산이 되었죠.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면 뒤에 있는 공 3개는 따로 계산기에 안 넣었어요. 이걸 다 넣으면 이제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공 3개는 따로 뭐 안 넣고 앞에 것만 가지고 했어요. 콤마 앞에 것만 가지고. 어쨌든 총 자산의 합은 410만원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410만원. 요거는 이제 기말 총 자산의 합이 410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대변도 이제 410이 돼야 됩니다. 이게 41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채들을 한번 옮겨 적어 볼게요. 부채 같은 경우는 외상매입금 계정인데 차량운반구입 외상매입금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외상매입금 금액은 8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급어음 여러분들 다 적으세요. 여러분은요 전부 다 적으셔야 돼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뭐 띠띠띠 넘어가세요 하면 잠깐 끊으시고, 뭐 생방 들으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는데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다 적으세요. 치고 하세요. 이거는 지금 아니면 해볼 기회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서 끝나냐면 장기차입금에서 끝나죠. 장기차입금 금액은 70. 이것도 이사익권을 일단 생략했어요. 여러분은 점점점이 아니라 다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채들의 합을 계산해 볼게요. 요 부채는 그래서 얼마입니까? 자, 위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서 계산기를 가지고 또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여기 단기차입금이 있고요. 자, 외상매입금부터 다 더해 보겠습니다. 80, 90, 20, 70, 260이네요. 자, 여러분, 부채는 260입니다. 자, 부채 요거는 26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 안 적힌 게 있었다 했잖아요. 그게 자본금이거든요. 자본금은 대변에 맨 아래쪽에 적으세요. 자본금이라고. 자본 계정도 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우선은
자본금만 있다라는 가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회계 기초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자본금 얼마일까? 요거는 마찬가지예요. 410만원에서 자산의 합이 410이거든요. 그러니까 410에서 부채의 합인 260을 빼시면 되겠죠. 요건 뭐 계산기 쓰겠습니다. 자, 요거는 410만원에서 빼는 걸 볼게요. 410 빼기 260. 그러면요, 자본금은 150만원이 나오네요. 자, 여기다가 150만원 이렇게 적으세요. 지금 자본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은 지금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혹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손익계산서 관련 경영성과 관련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보시다시피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수익인지를 우리가 아시면 되거든요. 자, 임대료까지가 수익이죠. 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 다 비용입니다만 제가 하나만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뭘 추가할 거냐면 접대비 오른쪽에다가 항목을 하나 더 넣어주세요. 이자비용. 이자비용을 20만원 요거 항목 하나만 더 적어 놔주세요. 제가 빠뜨렸습니다. 자, 요걸 한번 하나 좀 더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옮겨 적어 볼게요. 하나씩 다 옮겨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수익 계정들부터 적어 볼게요. 자, 여러분, 요것도 위에 보시면 손익계산서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아마 네, 계산이라 돼 있네. 서라고 좀 적어 주시고요. 자, 수익 계정은 대변에다가 적어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다가 아까처럼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상품 매출. 지금은 순서대로 그냥 정리를 해놨어요. 회계 기초니까 10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 10만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정리하면은 네, 임대료까지 적으시면 되겠네요. 임대료 여기까지가 수익이니까 50만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수익과 비용은요, 아까처럼 바로 합계에다가 적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수익이 클 수도 있고 비용이 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 편에다가 먼저 합계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수익 계정 같은 경우는 요 보기에 있는 것들 보시면서 하나씩 합쳐 보시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이 아까 100만원이었고 수수료 수익, 이자, 임대료 요까지 총 180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요, 여러분, 요 수익은 180만원이 나왔습니다. 요까지 아시겠죠? 수익 그냥 그대로 옮겨줬고 합계만 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일단 비용 볼까요? 네, 비용도 일단 좀 적으면서 시작할게요. 비용은 매출원가부터 시작합니다. 매출원가, 매출원가, 그리고 금액은 7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비용들을 다 적으면 접대 이자 비용에서 끝납니다. 이자 비용까지 해주세요, 여러분. 이자 비용 20만원까지 해주세요. 이건 너무 아래죠. 죄송합니다. 이거 잠깐만 적지 마시고 있어 보세요. 이자 비용 너무 밑에 나오셨다. 조금 올릴게요. 한 요쯤에 밑에 칸을 좀 남가주세요. 비용 금액은 20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럼 비용들을 합쳐볼게요. 우선 비용의 합은 얼마인가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비용 갑니다. 매출원가, 그 다음에 네, 죄송합니다. 이 클로바 요건데요. 얘인데요. 얘인데 얘가 정신을 못 차려요. 지 맘대로 막 켜지고 꺼지고 하네요. 미안합니다.
네, 그 매출원가부터 계속 더할게요. 임차료 더하고, 급여 더하고, 세금과 공과 더하고, 접대비 더하고, 이자 비용까지 더할게요. 그럼 총 150만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비용의 합은 150만원 되겠습니다. 150만원 되겠습니다. 됐죠? 자, 150만원이 이렇게 됐고요. 이제 보시면 총 금액 합계를 한번 비교를 조금 해볼게요. 먼저 수익의 합계액은 180, 비용의 합계액은 150. 그러면 보면 요거를 이제 좀 살짝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밑에다가 적어볼까요? 밑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렇게 T 계정을 나타내고 수익이 180이면 180만원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모 면적으로 하면 요 정도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비용 같은 경우는 150일 했죠. 그럼 150일 했어요. 그럼 면적으로 치면 요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면적이. 저 밑에 빈 공간 남은 거 보이세요? 어차피 차대 합이 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바로 30만원. 그럼 얘의 정체는 뭐겠느냐는 거죠. 얘의 정체는 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적자. 여기다가 수익에서 총 수익에서 그 다음에 총 비용을 뺀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했냐면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당기순이익. 그리고 30만원.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면 대변의 총합은 180입니다 라고 표현 가능, 차변의 총합도 180입니다 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단기순이익 얘는 3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면 다 옮겨 적은 거예요. 지금 뭐 별거 없어요. 옮겨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특징을 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우선 기초재무상태표의 자본금 금액 한번 봐주세요. 기초재무상태표의 자본금의 금액 한번 봐주세요. 120이죠.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말재무상태표의 자본금 기억해 한번 봅시다. 금액이 150이죠. 이 두 금액의 차이가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차이는요, 보시다시피 30만원 차이가 납니다. 30만원. 이 30만원은 아까 어디서 봤냐면 당기순이익에서 봤었어요. 됐어요? 이게 그런 관계가 있어요. 기초재무상태표에 있는 기초자본금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기말자본금이 된다. 뭐 요런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자세한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예정에 있고요.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밑에다가 또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단기순이익, 당기순이익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손익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 배운 거예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야. 그게 당기순이익이야 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계산을 하는 걸 뜻하는데, 이제 간접적으로 재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야,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의 차이 금액 있지, 그거 당기순이익이야 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선 지금은 기초니까 이 정도로만 하세요. 제가 또 이거는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면, 진도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때 또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제를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책에는 요 예제 쪽이 블랭크로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실 건데, 보시다시피 요거 계산하는 방식은 뭐였냐 하면 이제 하나씩 바로바로 이렇게 풀이를 해볼게요. 우선 기초자산 1번부터 보세요. 기초자산이 있고요. 기초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부채가 있죠. 그리고 기초자본이 블랭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자산에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요 90만원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기말자본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말자산 빼기 기말부채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총수익에서
그 다음에 총비용. 지금 총비용은 요 문제에서는 아직 몰라요.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만, 당기순손익이라고 적혀있는 요 부분 보이시죠? 당기순손익이란 말은요, 당기순이익과 당기순손실을 그냥 동시에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당기순손실이 언제 나오냐면, 내가 번 돈, 수익보다 쓴 돈, 비용이 더 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실이 생겼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까 우리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 요 차이 금액이 지금 보시다시피 20만원 나는 거 보이세요? 그게 이제 당기순이익이니까 이 양수 플러스가 돼갖고 돼 있는 거예요. 손실은 밑에처럼 마이너스라고 표시될 거고요. 됐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20만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총비용 계산하실 수 있겠죠? 수익에서 비용 빼면 200이 된다. 900에서 뭘 빼면 200이 될까? 700.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계산하시면 돼요. 됐죠? 나머지도 다 같은 방식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건데, 지금 강의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화면 잠깐 멈추시고 일단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좀 해주세요. 이런 거는 이제 처음이니까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다 하신 다음에 지금 요 보이시는 화면과 답이 맞는지 한번 비교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뭐 이렇게 옮겨 적는 거, 자리가 어딘가, 각 계정 과목들의 자리, 혹은 뭐 자산부채 자본과 수익 비용에 서로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그런 걸 봤고요. 이제 분계를 한번 볼 겁니다. 분계를 한번 볼 건데, 분계를 보시기 전에 우리가 거래의 8요소라는 걸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요, 거래의 8요소가 있는 페이지는, 네, 여러분들 책의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154페이지에 거래의 8요소라는 게 나옵니다. 거래의 8요소라는 것이 나오죠. 그걸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거 예전에 이제 필기를 했었던 건데, 좀 일단 지우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지우고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를 잠깐만 또 살짝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걸 복습하느냐면, 자, 재무상태표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생겼죠. 두 번째, 손익계산서 T 계정으로 나타내 볼게요. 수익, 대변, 수익은 대변, 그 다음에 비용. 자리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자리는 이제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시다 라는 가정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의 8요소 혹은 결합관계라고 부르는 이 표가 있는데요, 이 표를 만드는 법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선 자산, 부채, 자본부터 적으세요. 자산, 부채, 자본. 차변에 적었죠. 대변에도 똑같이 적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적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 자리, 차변, 비용의 자리 차변인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수익의 자리 대변인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은 차변, 대변 다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비용, 수익은 한 번씩만 적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총 8개가 적혔어요. 요까지 아시겠죠? 이 순서 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이 화살표가 어떤 식으로 끄여지는지 그 성격을 알려드릴게요. 그 규칙성. 우선 차변에 있는 자산부터 보세요. 자산이 차변에 적혀있다. 여러분, 자산 자리가 어디입니까? 요 보면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죠. 그러면 차변, 지자리에 있는 거죠. 지그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그집에 있네. 그러면 증가라고 봅니다. 지그집에 있으면 증가라고 봅니다. 지그집에 있으니까. 반대로 대변에 있는 자산은 뭐냐? 지그집 아니잖아요. 감소다. 요 관점으로 접근해 보세요. 자, 부채 자리 어디야? 대변이잖아요. 그러면 대변에 있는 요 부채, 얘 같은 경우는 증가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 위로 화살표. 하지만 차변에 있는 거 지그집 아니죠? 감소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자본 자리 대변이거든요. 그러면 대변에 있는 자본은 증가.
차변에 있는 자본은 감소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비용 보세요. 비용 지자리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위로 화살표. 얘는 이제 발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소하는 개념은 없어요. 돈이라는, 비용이라는 게 발생만 하는 거예요. 감소라는 개념은 없다. 수익도 대변 지자리 있죠? 발생. 이런 식으로. 위로 화살표. 지금은 화살표만 기억하세요. 증가, 감소, 이 글자를 지금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살표 위아래, 위아래. 요거만 좀 잘 봐주세요. 그게 더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 표를 또 읽는 법을 한번 봅시다. 방금 이제 자산의 증가는 차변 이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산이 증가하면 어디 적습니까? 그림 보시면서 하세요, 지금은. 자,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적는다. 이해가세요? 그냥 지자리 적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자본이 증가하면 어디에 적습니까? 자본이 증가하면 지금 보시면서 하세요. 대변에 적는다. 아시겠어요? 그럼 한 가지 또 계속 해볼게요. 자산이 감소하면 어디에 적습니까? 대변에 적는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부채가요, 차변에 적혀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채가 차변에 적혀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감소를 의미한다는 거지. 한 가지 더 해볼까? 자본이 대변에 적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본이 대변에 적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본 증가됐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수익의 발생은 어디에 적습니까? 대변. 비용의 발생은 차변. 요거는 그냥 이 규칙성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분계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그럼 이제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이 거래의 8요소 기억하시면서 분계해 보겠습니다. 총 10개의 분계를 넣어놨거든요. 밑에 이 빈칸에다가 이렇게 적으라고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 빈칸에다 적으시면 돼요. 자, 교재는 161페이지입니다. 각 문제별로 분계를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한번 보면서 해볼게요. 저는 여기에다가 바로 해볼게요. 자, 제가 적는 거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거 완전 생기초 분계입니다. 현금 3,000원과 제가 어디 동그라미 치는지 보세요. 차입금 5,000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됐나요? 현금 3,000원과 차입금 5,000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하다. 우선 하나씩 좀 꼼꼼하게 보세요. 현금 3,000원을 일단 출자했거든요. 출자라는 말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투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요거에 대한 분계를 먼저 좀 적어 드릴게요. 현금이라 적고요. 차변의 현금.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에게 돈이 들어왔겠죠. 아까 자산의 증가는 어디에 적는다고 했죠? 차변에 적습니다. 지금 제가 슬래시 크게 껐죠. 요거는 분계할 때 차변과 대변을 구분할 때 이렇게 크게 슬래시를 찍으면 돼요. 자, 그리고 출자하다. 출자라는 말 나오면 자본금이라고 적으세요. 자본금의 뜻 자체가 이제 출자, 투자받은 거, 그 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금, 자본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본의 증가는 아까 어디 적는댔어요? 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자란 단어가 보이면 자본금 바로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입금 5,000원 보이세요? 차입금이란 말은 현금, 돈을 빌려온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차변에 현금 5,000원. 왜냐면 나한테 또 돈이 5,000원만큼 늘었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현금 5,000원 적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 차입금이 들어가는 계정 과목 기억나세요? 그거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이 있었어. 단기 어떻게 알아요? 요건 이제 기초에서 보통은 차입금이란 함은 1년 이내이다.
1년 이후이다를 말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 안 해주는 경우는 그냥 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정이 그냥 그런 걸 임의로 가정하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됐어요? 분기 끝났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차변에 보시면 현금이 두 개가 있잖아요. 같은 계정이. 요런 거 회계는 안 좋아합니다. 요런 건 회계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요 두 개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현금 8,000원이라고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쳐서 적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각 요소별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현금 8,000원 차변에 있죠. 자산 증가입니다. 대변에 있는 자본금은 자본이거든요. 자본의 증가고, 대변에 있는 단기 차입금 보이세요? 얘는 부채거든요. 부채가 대변 부채의 증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방식으로 해서 2번, 3번부터 다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번. 상품 동그라미 치시고 500원을 현금 동그라미 치세요. 현금을 주고 매입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선 나에게 상품이 들어왔죠. 그러면 상품은 자산이거든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대변 어디 적는다? 차변에 적는다.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라고 적으시고 500 슬래시 지금 차변에 이제 적은 거예요. 이 뜻은 차변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차변이라는 자산이 아니라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는 차변에 적겠다. 이 약속대로 적었다. 두 번째, 현금을 줬다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라는 자산이 사라졌겠죠. 대변에 적으세요. 그럼 이거는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입니다. 자,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했지만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의 8요소는 아까 그렇게 8개들이 각각 차변, 대변에 있었잖아요. 4개, 4개씩.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는 무조건 차변에 적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인 것들만 적으시면 되는 거고, 대변 같은 경우는 자산의 감소를 적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소된 거를 대변에 적은 것 뿐입니다.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상품 4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우선 상품을 사긴 샀는데요. 2번 문제와 다르게 돈을 바로 주지 않았고 외상으로 샀네요. 자, 그럼 차변 상품 똑같아요. 어쨌든 나한테 상품 들어왔잖아요. 400원만큼. 근데 이제 대변 보세요. 돈을 안 줬으니까 현금은 못 적어요. 그렇다면 외상으로 매입하였을 때 쓰는 계정 과목 이름이 있죠.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기억나세요?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요소별로 적어볼게요. 차변에 있는 상품은 자산의 증가입니다. 대변에 있는 외상 매입금 보이세요? 얘는 부채의 증가겠죠. 부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보실게요. 4번. 외상 매입금 100원을 보세요.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요 분계는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외상 매입금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죠. 근데 아까 외상 매입금 어디서 나왔었냐면 양괄호 3번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외상 매입금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상값 갚아야 될 거, 부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가 빚이 생겼을 때는 대변에 딱 적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부채 빚을 갚았으면 이 외상 매출금을 어디에다가 적는 것이 맞을까? 보시다시피 차변에다가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이 좀 연결된다라고 보십시오. 3번에서 외상값이 400이나 발생했거든요. 나 이거 갚아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100원만큼을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대변에 있던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적습니다. 외상 매입금. 그리고 그 중에 100원을 갚았으니까 100 이래 적으면
부채가 이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현금 100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차변에 있는 외상 매입금의 뜻은 부채가 감소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대변에 있는 현금은 자산이 감소했다라는 거지. 요 부분 아시겠죠? 요 관점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지금 4번 문제는요, 2급 우리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 정도 수준이면. 요거는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 보세요. 5번 상품을 매출하고, 우선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금 중 6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자, 매출은 팔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난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1000원 중에서 600원만 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는 좀 위아래 좀 나눠야 되긴 하겠는데, 자, 상품 매출부터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영어 독해할 때 직독식해란 말 들어보셨죠? 분계도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끊다 보면, 분계를 끊다 보면, 하다 보면 이제 분계가 완성이 되거든요.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수익 계정입니다, 여러분. 수익은 발생만 합니다. 대변에 적으셔야죠. 상품 매출 1000원 대변에 적으세요. 그리고 현금을 받았다 했잖아요. 돈이 들어왔다, 자산의 증가거든요. 차변에 현금 600이라 적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이 외상은요, 앞에 있는 매출이랑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나머지 금액 얼마예요? 40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분계를 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제가 아래쪽에다가 적을게요. 이 아래쪽에다가. 자, 보세요. 외상 매출금 3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외상 매출금이 아까 뭐였습니까?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못 받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회수하다? 돌려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차변에 아까 못 받은 거 차변에 적었었거든요. 근데 돌려받았으면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상 매출금 대변에 이렇게 적고요. 금액은 그 중에 300이라 했잖아. 300 적고, 현금으로 회수. 현금 나한테 들어왔다는 뜻이야. 돌려받다. 회수. 돌려받다. 차변에 현금 300. 이렇게 한 분계 끝. 됐죠? 이제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용 복사기. 여러분, 영업용 복사기는요, 비품입니다. 비품. 한 대를 1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 외상으로 했거든요. 자, 분개해 볼게요. 차변 비품 1000원. 근데 아까 지금 돈 못 줬잖아요. 아까 외상으로 하면 뭐 해라 했어요? 혹시 외상 매입금 이래 대답하셨나요? 틀렸습니다. 지금 외상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요 계정 과목들은 상품이나 제품과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그건 못 써요. 미지급금 쓰셔야 돼요. 미지급금. 이렇게. 자, 이렇게 미지급금. 요 계정 과목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8번 한번 보세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주인공이 뭐냐면 단기 차입금이 아니에요. 이자를 현금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인공인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단기 차입금, 빌린 돈은 있다. 빌린 돈 있으면 이자를 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 계정을 쓰셔야죠. 비용의 자리 차변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300, 대변에다가는 현금 적으시고 300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반대예요. 9번 문제. 대여금,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이거 받을 돈이잖아요. 그럼 이자를 받았다. 뭘로?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우선 이자 받을 돈을 받았으면 이자 수익이라 합니다. 수익은 대변 계정.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럼 보통 예금이란 자산이 증가했다. 차변에 자산이 증가니까 보통 예금 200 이렇게 적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의 식비 8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하다. 우리 직원의 식비는 복리후생비. 비용이니까 차변 800. 그리고 카드 결제. 여러분 카드는 뭐냐면요. 외상이에요, 결국. 카드 회사에게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상이거든요. 그럼 뭐야? 이것도 외상? 매입금? 아니죠. 지금 상품이나 제품 산 거 아니잖아요. 미지급금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계들을 좀 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분계들을 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뒤에 이제 전기를 하는 연습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혹시나 뭐 관련된 문제를 풀 기회가 있으면 그때 우리가 전기를 한번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우선 전산회계라는 시험 자체가 이렇게 네, 분계가 좀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분계 연습 위주로 좀 많이 하면 우리 시험 합격하시는 데는 뭐 여러가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 끝장회계에 그 댓글로 지금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달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 혹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노길관이라는 이름으로 제 이름이죠. 친구 추가를 하시거나 팔로우를 하시면 제가 그때그때 또 실시간으로 강의 지금 올립니다 이렇게 계속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도 한번 뭐 컨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